뉴욕시의 코로나19 급증 지역, 일명 코로나19 핫스팟의 감염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동안 강화됐던 여러 가지 규제 조치들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CBS의 한 기자와 인터뷰를 녹화하다가 편향을 주장하면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고연령 노동자들이 중장년층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5일 조사가 마감된 2020년 센서스에서 뉴욕, 뉴저지의 응답률이 99.9%를 기록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질병 및 사고로 고생하는 한인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는 모금액이 1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6,835명 늘어난 855만 7,785명, 사망자는 597명이 늘어 22만 6,781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778명이 늘어 52만 4,291명, 사망자는 6명이 늘어 3만 3,513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715명이 늘어나 22만 7,257명, 사망자는 16명이 늘어 16,3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의 코로나19 급증 지역, 일명 코로나19 핫스팟의 감염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그동안 강화됐던 여러 가지 규제 조치들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뉴저지주에서는 2차 확산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19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급증 지역, 특히 중부 퀸즈의 감염률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며 각 구역의 감염률을 재평가하고 변경 사항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쿠오모 주지사는 지침 변경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감염률에 따른 빨강, 주황, 노란 구역이 재조정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던 식당, 바의 영업이 허용되거나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던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19일 교육 전문 매체 초코비트는 쿠오모 주지사는 학교 문을 여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의견차를 보여왔다며 식당, 바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더라도 학교 폐쇄는 수주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오늘 코로나19 백신 배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는 먼저 일선 의료진 및 필수 근로자와 취약계층 등 백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로 사전에 등록된 사람들을 우선 접종하도록 하고 일반 시민들은 다음 단계 대상이 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백신 개발 및 생산을 모니터링하고 백신 배포 및 백신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한 교육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정권에 들어선 뉴욕주와는 다르게 뉴저지주에서는 2차 확산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19일에 1,03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3일 연속 1,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7일 평균도 1,000명을 넘기고 있고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1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2주 앞두고 코로나19가 끝나는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표심을 몰고 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삶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내년은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위대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채널로 생중계된 펜실베니아 이리 유세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거론하고 이건 끝나가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삶이 결국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내년은 우리나라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위대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막 나온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6%는 4년 전이 아니라 지금에 머물길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응답자들은 팬데믹 모퉁이를 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한다며 팬데믹을 끝낼 안전한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주자 조 바이든 후보를 상대로는 호황과 불황의 대결이라는 프레임 공세를 펼치고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당신들이 거의 본 적이 없는 불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4년을 더 얻어낼 것이라며 당신의 투표로 우리는 계속 세금을 삭감하고 규제를 줄이고 경찰을 지원하고 수정헌법 2조를 지킬 것이라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CBS의 한 기자와 인터뷰를 녹화하다가 편향을 주장하면서 인터뷰를 돌연 중단했습니다. 이후 트위터를 통해 CBS 방송 60분 측을 강하게 비난하고 거짓되고 편향된 인터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CBS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자사기자 레슬리 스털과 60분 인터뷰를 녹화하다 돌연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방송부는 오는 25일 방송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60분 측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그는 보도의 정확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스털과의 60분 인터뷰를 방송 시간에 앞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60분이 얼마나 거짓되고 편향된 인터뷰였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며 슬리피조의 최근 인터뷰와 비교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평소 트럼프 대통령은 기성 언론을 불신하고 최근엔 언론이 자신에게만 불친절하고 바이든 후보에겐 유리한 질문만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캠프의 고문인 제이슨 밀러도 트위터를 통해 비난전에 가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슨 밀러는 기자 레슬리 스털이 인터뷰 당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CBS는 이회관의 보도를 통해 스털은 백악관에 들어설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며 인터뷰 시작 직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선까지 2주가 남았는데 지금까지의 사전투표율이 최소 3,41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년 전 총 사전투표 수의 70%에 육박하고 있는데 올해 사전투표율은 기록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사전투표자 5명 가운데 1명은 지난 대선에 투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전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는 최소 3,14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총 사전투표자의 67%에 달합니다. 아직까지 선거가 13일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록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또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들과 유권자 명부 비교가 가능한 일부주를 분석한 결과 5명 중 1명은 지난 대선 때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사를 왔거나 이제 투표 가능 연령이 됐거나 아니면 지난 대선 때 그냥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로 보인다며 이들이 차기 대통령을 결정짓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편투표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전투표에 해당하는 우편투표와 현장 조기투표 그리고 선거 당일 현장투표 등 3가지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 이미 거의 모든 주의 우편투표 신청이 4년 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전체 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았던 지난 2016년에 1억 3,900만 명을 뛰어넘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전투표에 몰렸을 뿐 전체 투표율은 역대 선거와 비슷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국의 노동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특히 고연령 노동자들이 중장년층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세 이상 고연령 노동자들의 평균 실업률은 9.6%로 중장년층보다 더 높았습니다. AP통신은 2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와중에 55세 이상 고연령의 노동자들이 35세에서 54세 중장년층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며 뉴스쿨 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고연령층의 평균 실업률은 9.7%였습니다. 반면 중장년층은 8.6%로 1.1%포인트 낮았습니다. 고연령층의 실업률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중장년층을 앞선 것은 1973년 이후 처음으로 거의 50년 만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초래한 대규모 경기 침체뿐 아니라 고용주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이번 사태를 활용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테레사 길라르두치 뉴스쿨 대학 경제정책 분석센터장은 고용주들은 인건비가 많이 드는 고연령 노동자를 해고한 뒤 경기가 회복되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려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고연령일수록 코로나19에 취약해 심각한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사태로 실직한 고연령층을 상대로 실업 보조금을 늘리고 이들에 대한 복지를 담당할 새로운 연방기관을 설치하는 한편 노인 의료보험 적용 연령을 50세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부작용 의심 사례로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미국 내 3상 임상시험이 재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작용 사례가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20일 CNBC가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이번 주 후반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후보의 3상 임상시험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달 12일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백신 임상시험을 재개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시험은 지난 9월 6일 영국 내 임상시험 참가자 중 한 명이 척추염증 장애로 추정되는 질환이 발견되면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당국은 이에 대해 검토 결과 질환이 백신과 관련이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른 참가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브라질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당국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시험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복권 판매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판매 감소로 잭팟 상금도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메가밀리언의 당첨금 총액은 총 8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20억 달러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과 파워볼 모두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판매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그 판매가 더 감소했습니다. 메가밀리언 컨소시엄의 고든 메데니카 디렉터는 팬데믹 이전에 이미 티켓 판매가 40% 감소했고 올해 들어서는 10%가 추가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워볼 판매 역시 3월부터 다시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20%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메가밀리언에 당첨된 5개 번호의 당첨금 총액은 8억 8,100만 달러입니다. 지난해 당첨된 7개 티켓의 총액 20억 달러나 2018년 5개 총액 32억 달러에 비교하면 감소분이 적지 않습니다. 파워볼도 마찬가지로 올해 7개의 잭팟 총액은 10억 달러로 지난해 17억 달러, 2018년 35억 달러와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데다가 티켓 판매업소들의 운영 시간이 짧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판매 감소로 당첨금 액수도 적어지면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조사가 마감된 2020년 센서스에서 뉴욕, 뉴저지 응답률이 99.9%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도 99.98%에 달합니다. 특히 버겐 카운티의 직접 응답률은 뉴저지 전체 21개 카운티에서 5번째로 높았습니다. 센서스국이 19일 발표한 주별 응답률에 따르면 뉴욕은 온라인 등을 통한 직접 응답률이 64.2%, 미응답 가정방문 조사를 통한 참여는 35.7%로 총 99.9%의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는 직접 응답률 69.5%와 미응답 가정방문조사 참여 30.4%를 합쳐 총 99.9%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인 99.98%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특히 2020년 센서스의 직접 응답률은 67%로 2010년 직접 응답률인 65%보다 높았습니다. 센서스국은 온라인 직접 응답과 가정방문 조사 등을 통해 모든 주에서 응답률이 99%를 넘었다며 2020년 센서스는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한인들을 주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이들을 돕기 위한 한인 사회의 지원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서류 미비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20일 희망재단은 질병 및 사고로 고생하는 한인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사랑나눔 릴레이 펀드는 모금액이 1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4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직장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을 지원해온 20일 희망재단이 질병 및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을 지원합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어제 플러싱 한양마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을 알리며 한인사회의 지원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재단의 캠페인에 한양마트도 힘을 보탰습니다.
한양마트 한택선 대표는 $10,000의 기금을 전달하고 어려운 한인 동포들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에서 진짜 동포들을 위해서 사심없이 우리 변 회장님이랑 여러분들이 동포분들의 어려운 동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심없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 보고 저희도 동포의 한 일원으로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사랑나는 펀드는 시작 한 달여 만에 $1,100,000를 넘어섰습니다. H마트 $500,000를 비롯해 $10,000 이상 고액 기부자만 18명, 오늘까지 150여 명이 총 $111만 $1,215를 기부했습니다. 한인회는 지금까지 신청을 한 785가정 중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주부터 각 가정당 $100에서 $200씩 지원을 시작합니다. 선정된 가정은 5개월 동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테마파크 재개장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위험 수위가 가장 낮은 지역에서만 오픈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유명 테마파크가 위치한 일부 카운티는 아직 1단계나 2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오픈까지는 사실상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7개월여간 문을 닫았던 놀이공원을 각 카운티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개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놀이공원을 리오픈하기 위해선 소규모 테마파크는 해당 카운티가 경제재개 3단계로 이동해야 하고 대규모 테마파크는 4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For all the other theme parks, the larger theme parks, we are waiting till Tier 4. That's the yellow tier with a limited capacity of 25% even in that yellow tier. All theme parks are going to be required to implement reservation systems. 하지만 아직 캘리포니아주의 58개 카운티 중 과반수인 37개 카운티가 1단계나 2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대규모 테마파크가 위치한 오렌지와 LA 카운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테마파크 측은 놀이공원 폐쇄 유지가 짧으면 수주, 길면 수개월 정도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악의 경우 폐쇄 조치는 내년 여름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이미 정리해고를 마친 디즈니랜드 측은 재개장 가이드라인에 반발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We think the resort can reopen safely, and our members want to go back to work. And a prolonged closure into the yellow, it puts a lot of instability in a lot of people's lives. 플로리다주는 지난 7월부터 인원을 제한한 채 올랜도 디즈니월드를 다시 오픈했고 파리 등 해외 디즈니 테마파크도 재개장했습니다. 테마파크 재개장과 관련해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아 캘리포니아주도 재개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올해 LA 한인회장 선거가 12월 1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최초로 우편 투표로도 치러집니다. LA 한인회는 7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12월 12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한인회장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팬데믹으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편 투표와 현장 투표가 병행됩니다. 한인들의 직접 투표와 그리고 우편 투표를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선거 제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굉장히 저희들이 간편화시켜서 이제 고민했습니다.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자격은 한인회에서 임원으로 2년 이상, 한인사회 비영리 단체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후보 등록비는 $50,000, 복수 후보자가 경쟁할 경우 추가로 각각 $100,000를 선거 비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투표 자격은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으로 DMV 면허증 등을 통해 거주지와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며 유권자 등록은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정부가 상업용 부동산 압류 및 세입자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년 1월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0일 부동산 압류 및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2021년 1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3월 20일부터 상업용과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시행해왔고 총 3차례 연장 조치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위한 우편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편투표에 대해 여전히 많은 한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투표 용지를 받지 못했다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데 이럴 경우 각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하면 우편투표 용지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의 경우 버겐 카운티 클럽 오피스에 연락하면 새로운 우편투표 용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 용지를 받게 되면 작성해서 오는 11월 3일 선거일까지 선관위로 우편 발송하거나 투표 용지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19일 필버피 주지사는 주의회가 의결에 송부한 사법기관 요원을 대상으로 한 바디캠 장착 의무화 법안에 대해 구입 예산 마련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며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법안에서 바디캠 구입 재원을 범죄 수사 과정 등에서 압수한 각종 물품을 팔아 충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이를 위한 예산은 $200만 채 안 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을 통해 예산이 마련되면 법안에 서명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퀸즈보로청이 겨울을 대비해 각 가정에서 입지하는 외투를 수거하는 코트 드라이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로청은 퀸즈 일대 커뮤니티 보드들과 함께 다음 달 13일까지 각 커뮤니티 보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지 않는 외투를 수거하고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플러싱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커뮤니티 보드 7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1 로드 선상에 위치한 사무실에서도 외투를 기부받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늦게는 때때로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오전 중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토요일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